네,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겠습니다.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리면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바로 오늘 가석방 여부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참여연대 등 수많은 시민단체들이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가석방이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게 맞는지, 그 과정이나 절차에 문제는 없었는지, 사회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우리가 한번 재벌 저격수 우리 최이배 전 국회의원 모시고 한번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실은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뭐 얘기가 워낙 많아서 조금 양가 감정이 사실 좀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저도 이재용 부회장하고 나이가 같은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내가 왜 밝힌지 모르겠네. 근데 어쨌든 간에 약간 좀 동년배로서의 네. 그 감성이랄까 뭐 그런 게 좀 공유가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좀 짠하다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들 수도 있어요. 예. 어떤 면에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별개니까 좀 그렇죠. 엄격했으면 네. 좋겠는데 아유 너무 좀 특혜를 많이 받는 거 아니냐 이런 네네. 생각도 들어서 좀 애매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법무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렸고요. 네. 그래서 광복절에 가석방 여부 결정이 나는데 이제 그 전에 미리 이제 결정을 해놓는다는 거잖아요. 오늘 심사위원회에서. 자, 어떻게 결정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진행된 사안들을 보면은 저는 가석방을 해주려고 굉장히 법무부가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네네. 것으로 판단이 돼요. 뭐냐면은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자기가 회사 돈을 횡령해서 그 돈을 박근혜, 최순실 그 두 사람에게 뇌물로 준 거고. 그렇죠. 그 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 간 상황에서 두 가지 또 재판이 진행 중이에요. 네. 뭐 앞에서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하나 이제 프로포폴 그 불법 투약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또 삼성물산을 이제 불법 합병하는 과정에서의 네. 또 재판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감자가 별도의 두 가지 재판을 다른 범죄로 또 받고 있는데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가석방 네네. 심사 대상으로 올렸고요. 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 이유가 이제 지난 4월에 이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는 복역 기간이 이제 그 살아야 될 그 수감 기간 중에 80% 정도를 지나가야 이제 가석방 대상이 됐는데 네네. 이제 이거를 60%로 낮추는 규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딱 여기에 이번에 해당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재판이 두 개가 진행 중이고 그다음에 이런 규정이 바뀌어지고 특히나 또 하나 최근에 밝혀진 거는 이 가석방 대상자로 정하는 것의 첫 번째 할 일이 교정시설 즉 구치소에서 이 사람이 모범수고 뭐 그렇죠. 네. 지금까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이 사람을 선정을 해야 되는 것을 예비심사 선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할 때는 재판 중인 사건이 있으면 안 되죠. 검찰과 법원의 의견을 조회해야 돼요. 먼저 조회를 해야 된다. 조회한 다음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언론에 나온 바에 의하면은 선정한 뒤에 조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해주려고 마음을 먹고 절차를 진행 중이다라는 정황들이 보이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하기 위해서 법무부가 굉장히 애쓰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저도 변호사지만은 저희가 가석방 하고 싶다는 수용자들이 많아서 그렇죠. 가석방 심사 대상으로 올라가는 것 자체가 엄청난 특혜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수감 생활 동안 정말 열심히 수형 생활을 해요. 이 사람들이. 그럼요. 그리고 점수를 매겨가지고 이제 점수가 정말로 아주 좋아야지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아까는 이제 재판 같은 게 지금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면은 뭐 의견을 묻는다고 사실 했는데 네. 현실적으로는 재판이 있다는 게 확인이 되면 묻지도 않고 그냥 거의 대부분 안 해주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분은 그런 거 있는 거 알면서도 일단 먼저 추천부터 예, 하고, 추천부터 하고 그러기 그다음에 진행되고 있는. 네, 그럼 추천부터 하면은 이 사람 벌써 추천됐어? 괜찮겠네 하면서 다시 이제 평판을 또 좀 잘 써주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요. 참여원 좀 이상한데요. 네. 자, 어쨌든 그래서요. 지금 현재 참여연대랑 민주노총 등 1,056개 단체들이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출발한 거는 이제 우리가 전 국민적으로 촛불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전 정부의 어떤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고
그 바람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대선도 되게 빠르게 치르고 맞아요. 뭐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저희가 되짚어 본다면 그때 당시에 많은 시민들이 이 국정농단 사건이 단순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얘기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수많은 기업들이 뇌물을 주고받고 무슨 이상한 미르재단이니 뭐 재단을 만들어서 돈을 대고 이런 과정에서 결국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 두 분이 경제적인 공동체다.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돈을 뜯어냈다. 네네. 그리고 또는 말을 사주겠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 범죄 행위의 당사자가 이재용 부회장이었고 그런 국정농단을 심판하기 위해서 전 국민들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재용 부회장을 가석방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비춰지기 때문에 당연히 여러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할 수밖에 없고요. 저도 이런 모습이 과연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뭐 불공정 논란과 이렇게 사회적 논란을 겪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 공정을 지키지 못하는 끝까지 이렇게 잘못된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우려스럽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초창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예. 우리는 기업이나 이런 데에만 너무 특혜를 주어서 뭐 회장들이 기업 범죄 저질러 놓고도 사실 그러면 손해는 전부 다 국민에게 가는 건데 그렇죠. 그래놓고도 무슨 큰일 저지르고 나면 미안합니다 한마디 하고 뭐 네. 그다음에 사회적 공헌이라 해서 돈 조금 기부하고 네. 그리고 350 법칙으로 해서 뭐 집행유예 해줄 수 있도록 네. 그렇게 다 하다가 또 있으면 또 풀려나고 이런 식의 일이 되풀이되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대통령이 기업들의 수장들도 잘 안 만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초기의 모습인데 초기에, 예. 굉장히 많이 그 뒤로 그 기업에 의존하고 있고. 근데 많이 바뀌었어요. 예. 확실히. 그리고 뭐 그러니까 솔직히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의 그 과정에서 기업인들이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간 횟수를 보면은 뭐 다르지 차이가 않습니다. 없어요? 예. 아. 특히나 이렇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총수나 또 그런 기업이 있다면은 네. 옛날에는 그걸 회피했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게 안 좋은 메시지로 보여지니까. 네. 근데 이번 정부는 또 그런 모습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받고 감옥에 가 있는데 뭐 청와대로 초청해서 삼성전자랑 또 미국에 같이 가고 뭐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문재인 정부의 처음 기대와는 다르게 좀 움직이는 모습이라는 것은 뭐 국민들이 이미 이제 익히 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혹시 이런 식으로 일이 자꾸 진행이 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이라고 하는 것을 볼모로 빌미로 예. 기업이나 범야권이나 이런 데서 좀 조직적으로 움직였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의심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그거는 아주 오래전부터 그래 왔고요. 제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경제개혁연대라는 단체에서 네. 분석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 언론들에게 그 기업들의 광고가 얼마나 많이 진행이 중요하죠. 되는지를 네. 보는데 우리나라 재벌들이 굉장히 많은 그 광고주예요. 굉장히 큰 돈을 언론에 뿌리고 있고요. 심지어 네. 이제 뭐 기자들에게 이제 그 해외 연수를 시켜주는 자금도 되고 뭐 맞아요. 이런 역할을 했었죠. 물론 이제 김영란법 이후로는 이제 그것들이 엄격하게 금지가 돼서 안 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언론들이 이미 재벌들에게 포섭되었거나 장악됐다라는 얘기는 뭐 익히 해왔던 얘기들이고요. 그런 증거들이 어떻게 보면은 명확하게 이제 그 정부가 공개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지만 이런 정황들을 볼 때 보수 일간지나 어떤 그 이제 그 경제지들은 네. 뭐 지금 노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이렇게 안 좋은 거는 네. 총수가 감옥 가서 기업이 투자 의사 결정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풀어주면 투자하고 고용 늘린다라는 식의 논리를 계속 만들어내서 어떻게 보면은 민의를 왜곡시키는 작업들을 해왔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재계와 언론이 함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우리 솔비치님이 문통은 이번 정부에서 다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거 아닐까요?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러블리팅스타님 하긴 삼성가 쪽에서 보면 그럴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여태껏 정권 교체될 때마다 삥 뜯긴 돈이 얼만데 많이 묵었다 아이가. 나는 좀 빼줘야 되는 거 아이가. 나는 정말 수영 생활도 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윤성님 어이가 없다. 자본의 힘이 이렇게 우리가 무력하게 무너지는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시기도 하고요. 가석방 찬반 나한테 안 물어보던데 나한테 물어보면 난 반대세 이런 얘기도 하고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식으로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이 정책적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다른 거 아닌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래서 깜짝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미디어 오늘인가요? 그래서 이제 KBS에서 보도한 가석방 심사가 당연하고 사면해줘야 된다는 의견이 당연하게 자꾸 언론에 비춰지게 된 과정 이런 네. 것들을 분석한 게 있더라고요 기사가. 네. 보면은 이재용 사면 여론을 만드는 언론을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나온 얘기가 첫 번째 뭐였냐면 이재용은 피해자다. 왜냐하면 국가로부터 돈 달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주는 피해자라는 거죠. 이미 법원에서 그건 뒤바뀌었는데. 네, 어쨌든 그런 근데 그럼에도 여론을 불구하고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런 여론을 만드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당신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핍박하면 삼성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메시지를 준다는 거예요, 국민들에게.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 네, 이렇게 네.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삼성이 망하면 우리나라 어떻게 할 거냐? 삼성에 있는 수많은 그런 기업, 가족들이나 하청업체들은 전부 다 끝장이 나는 건데 그 사람 뭐 감옥에 보내고 안 보내고 너한테 무슨 상관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까지 물고 늘어지냐? 이런 얘기. 그 다음에는 이제 코로나 시기였으니까 삼성이 있어야지 백신이 수급이 원활할 텐데 삼성의 이재용을 그렇게 집어넣어 놓으니까 백신도 우리는 제대로 못 해가지고 우리나라 좀 큰일 나게 생겼다. 이런 얘기까지. 그러다가 이제 또 마침 상속세 납부 얘기가 나오니까 갑자기 상속세를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 건 뭐 두 번째고 그 중에 뭐 절반을 기부한다는 형식으로 이건 이제 상속세 납부를 미담으로 이제 만들어 버리는 거. 네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수치상으로. 그러니까 황당 자료를 사면 찬성 여론을 이제 만들어서 국민들 대부분이 혹은 상당수가 찬성하더라.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고 그러면서 그런 여론이나 좋은 것으로만 나와 있는 것들을 언론에 자꾸 부각시키게. 왜냐하면 광고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저는 뭐 충분히 그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온 그 여러 가지 그 이재용 부회장을 뭐 사면하거나 가석방 해줘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서 네네네. 하나씩 짚어보면 예를 들어서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없는 기간 동안 그러면 삼성전자가 투자 의사 결정을 못하고 경영이 안 돼서 어려워졌나? 안 그러거든요. 실적 더 오히려 더 좋아졌고요. 좋아진다면서요. 예. 네. 뭐 주가 좀 빠졌다고 하는데 계속 뭐 주가는 한 8만 원대 전후반에서 계속 조정되고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저는 4월 이후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더 부각되는 사이에 주가가 약간 하락세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이 돌아오면 네네네. 오너리스크라고 이제 하잖아요. 네네.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개인적인 사적 이익을 위해서 회사를 이용해 먹을 수도 있다라는 네. 우려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기업이라는 게 그 총수 한 명에 의해서 모든 게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미 이재용 부회장은 3세예요. 이병철 그 창업주나 뭐 이건희 전 회장처럼 뭐 엄청난 경영 능력을 이미 그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다라고 판정받은 분이에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기업 경영이나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줄 분은 아니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뭐 이재용 부회장 때문에 우리나라 백신이 들어와야 뜨는데 지금 도움을 못 주고 있어서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죠. 백신이라는 걸 어떻게 한 기업이 합니까? 이건 네. 국가의 역할이에요. 국가가 외교적으로 할 일이고 대통령이 할 일을 무슨 이재용 부회장한테 우리가 맡기고 그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잘못 만들어진 허상과 같은 얘기들인 거죠. 그래서 저는 재계가 또 삼성이 언론이 같이 만들어낸 그런 허상에 우리 국민들이 좀 속고 있다. 그래서 명확하게 봐야 된다. 오히려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경영인들에 대해서 제대로 단죄하고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사회적 신뢰고 사회적 자산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이 더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예, 그런 관점으로 우리 국민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런 지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거 어느 정도 대부분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말로 실제 가석방 명단에 들어가기까지 한 게 예. 그거는 어쨌든 나라님께서 오케이를 해주신 거 아니냐.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법무부가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 과정에 당연히 법무부 장관이 의사결정권자이기 때문에 뭐 당연히 같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국정농단 사건의 중대 범죄자예요. 이재용 부회장을 뭐 사면하거나 가석방하면 이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저는 이걸 청와대와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다. 당연히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래서 이미 청와대와 어떤 의견들이 뭐 오가지 않았을까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청와대가 그럼 기조를 바꾼 겁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겉으로는 뭐 그냥 절차에 따라서 아주 그냥
제대로 되는 것처럼 하지만은 저는 실질적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에서는 충분히 조율됐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사면론이 먼저 나왔어요. 가석방이 그렇죠. 아니라. 예. 그러다가 사면론 나오니까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제 이러니까 갑자기 딱 뜨거 해서 예. 사면론을 가석방으로 바꾼 거죠, 사실은. 그렇죠. 예. 가석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죄를 인정한 셈이 돼버리고 예. 또 활동에 제한이 있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가석방으로 바꾸면서 여론에도 조금 이렇게 좀 마사지를 좀 해놓고 나니까 분위기가 좋아져서 예. 어느 정도 좀 저항이 있더라도 괜찮겠다 해서 밀어붙이는. 저는 뭐 그런 충분히 개연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진짜 안타까운 게 박근혜 정부 때 법무부가 가석방을 할 때 보도자료를 낸 게 있어요. 네. 거기 보면은 항상 이런 문구가 들어가요.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전면 배제한다. 그 지도층 인사는 고위 공직자나 대기업 임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때 그런 두 번의 보도자료가 있었는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2019년 9월 달에 가석방을 하면서 보도자료를 보면은 재범 가능성이 높은 범죄는 엄격히 가석방을 제한한다라는 얘기만 있지 사회 지도층에 대한 배제 같은 얘기가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번 정부의 태도가 오히려 많이 바뀌었다라는 것이고 그 결과물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까지 추진되는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결국 이게 시그널로 이제 우리가 좀 볼 수 예,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가석방이 됐다고 쳐요. 네. 가석방 되더라도 어쨌든 그런 뭐 사면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활동은 제한이 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입에 벌써 등기 이사로 이 사람의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삼성에. 미등기 이사인데요. 미등기 이사.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이제 이미 그 특경가법상의 범죄 배임 횡령을 저질렀기 때문에 감옥에 갔고 이 감옥에 가면은 5년 형이 끝나도 그 후 5년까지 취업 제한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법무부가 취업 제한 통보를 했어요. 지난 2월에. 근데 여전히 자신은 여기 부회장직을 수행한다라고 사업보고서에 버젓이 이름을 올려놓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취업 제한 그 통보를 한 것을 위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지금 법무부 장관이 지금 취업 제한 통보를 위반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처벌을 해야 되는데 그러네요. 예. 법무부 장관이 지금 가석방 시킨다고 같이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저는 이번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진짜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그렇군요. 있고 특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개혁연대가 고발도 했어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앞으로 또 어떻게 수사할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이번에 가석방 됐다고 쳐도 예. 그리고 또 뭐 나중에 특사 얘기도 나오던데 예.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난해 9월에 기소가 돼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그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관련 재판이 네. 이제 좀 있으면 판결이 나올 텐데 예. 그땐 또 만약에 유죄가 되면 또 다시 들어가야 다시 되는 거 들어와야 아닙니까?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석방 중에 금고 이상의 또 형을 받으면 그 가석방 처분이 그 무효가 효력이 되죠. 없어가 예, 되잖아요. 실효가 되죠. 예. 예. 그러니까 그 뭐 프로포폴 재판도 마찬가지예요. 네, 제가 네, 최근에 그렇죠. 프로포폴 재판들 봤더니 다 기본이 집행유예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 자체가 참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가석방 요건도 원래 60% 형기 맞췄다고 해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해주지는 않는데 네. 그거부터 시작해서 자 사람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이재용을 못 빼줘서 야단들인가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정말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아, 돈도 많이 벌고 돈도 많이 뿌렸는데 좀 해주시죠. 뭐 이런 얘기도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재용이 나오지 않아도 삼성은 잘 돌아가지 않나요? 왜 이재용이 없으면 안 되나요? 이런 얘기도 하셨고요. 정치는 왜 이러나요?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얘기를 잠깐 바꿔가지고요.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지난 3일에요. SNS에 윤석열 캠프, 윤 전 총장 얘기 잠깐 합니다. 윤석열 캠프의 영업 방식과 소통 등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 좀 불쾌하다는 듯한 얘기를 한번 하신 게 있어요. 예, 뭐 제가 지금 같이 활동하는 연구소가 하나 있는데 네. 거기에 찾아왔어요. 그 측근이라는 분이요. 그래서 뭐 이제 저 그 연구소에 같이 일하시는 이제 몇몇 의원님, 전직 의원님들이 계신데 이분들을 뭐 영입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다른 의원님께 얘기를 했나 봐요. 뭐 저는 뭐 그분하고 직접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없는데 네네. 뭐 목요일 날 만나고 와서는 일요일 날부터 그게 기사화돼서 마치 3명의 다 전직 가기로 한 의원이 예, 마치 윤석열 캠프에서 영입 제안을 받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비추는 언론 플레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불쾌했고요. 뭐 솔직히 윤 전 총장이 내세운 게 공정과 상식이라는 네네. 모토를 내세웠는데 그분 요즘 행보를 보니까
굉장히 비상식적인 발언들이 너무 많아서 항상 그 문제가 됐잖아요. 그 맨날 잘못 얘기하고 또 수습하고 이런 행보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제가 이 가석방 문제도 오늘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수사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불법 경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처벌하기보다는 기업에게 오히려 처벌하고 불법 경영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민사적인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말이 그래서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검사 시절에 그 당당하게 불법 경영을 한 사람들 감옥에 넣고 했던 모습이 사라지면서 저분이 얘기했던 공정이 굉장히 우리가 아는 공정이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에 저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분이 그런 것을 말로만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캠프에 갈 일도 없고 그런 언론 플레이 좀 그만해라라는 좀 불쾌감을 표시했었죠. 그러니까 뭐 영입죄를 전격적으로 제대로 한 것도 아니고 서로 얘기가 정확히 된 것도 아닌데 슬쩍 한번 흘려보면서 떠보는 방식으로 해서 말 슬슬 흘리고 사람들 관심 좀 끌었다가 반응 받다가 좀 그렇죠. 결정을 왔다 갔다 그런 언론 하는 플레이를 한 거죠. 그런 네. 거는 정말 정치인도 아닌데 그런 정치를 하시는 게 참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네요. 예. 자, 그리고 이거 하나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다른 매체 뭐 오마이뉴스인가요? 인터뷰에서 더 이상 나에게 캠프 합류를 묻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요. 네.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뭐 그 캠프는 공정과 상식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갈 일이 없다. 네, 더 이상 묻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른 캠프는 괜찮습니까? 뭐 이제 저희가 지금 정책을 많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희 연구소에서 네. 지금 이제 계속 발표하고 있고요. 뭐 이런 정책들을 수용하는 분들이 있다면 또 그런 캠프에 또 영입 제한이 있다면 뭐 그건 또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볼 일이라고 그 생각합니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지금 제3지대에서 경제 예. 중심 경제 정책 중심으로 뭔가 해보겠다고 하잖아요. 예. 그럼 그쪽 같은 경우 좀 더 전문성이 있고 또 좀 이렇게 전문가답게 의견들을 서로 교환하고 발전할 수도 있으니까 예, 그쪽에서 그렇죠. 영입이 제한이 오면 또 갈 수 있겠네요. 뭐 영입 제한보다는 일단은 정책에 대한 그 맞춤이 필요하고요. 제가 보니까 최근에 책을 읽어봤는데 네, 책 김동연 내셨잖아요. 전 부총리의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일치하는 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분들하고 정책에 대한 공론화 작업을 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오늘 우리 최희배 전 의원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훌쩍 가버렸습니다. 노영현 뉴스 인사이다는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대담한 대담은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